박성재가 받은 그 한 줄 메시지가 당신 가슴에도 서늘하게 박히는 느낌이 들 텐데요. 고성희를 믿지 마. 내가 아끼는 사람이 곧 사라질 수도 있어. 박성재는 그 문장을 잠깐 못 본 척하려고 했는데요. 손이 먼저 떨렸고 마음이 그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메시지에 적힌 아끼는 사람이라는 말이 곧장 지은호로 이어졌고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박성재는 숨을 한 박자 놓쳤어요. 회사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늘 말끔하고 자신만만했던 표정 대신 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낯선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혁과는 몇 년째 친구였고 서로의 속사정도 웬만큼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지혁은 일로도 사람으로도 칼 같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지은호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비혼을 말하던 이지혁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지은호 앞에서는 말수가 줄었고 그 침묵이 성재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둘의 사이에 뭔가 미묘한 공기 같은 게 있었고 그 공기가 성재에게는 늘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의 집 식탁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고성희는 말끔하게 미소를 지으며 박영란에게 오늘 소개받을 좋은 인연 이야기를 은근히 꺼냈고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살짝 아래로 흔들렸어요. 이지환은 조용히 물잔을 정리했고 시선을 일부러 바닥으로 둔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환의 침묵은 어쩐지 자기만의 결심을 품은 사람처럼 단단했는데요. 누구도 그 결심의 방향을 정확히 짚지 못했습니다. 성재야, 요즘 회사에서 추진하는 안건 깔끔하더라. 박진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묵직했고 칭찬은 간단했습니다. 네, 아버지.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박성재는 그렇게 대답했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고성희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몸이 안 좋아 보이네. 무리하지 말라고 건네는 순간 성재는 이유 모를 전기 같은 감각이 등을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말투, 그 미소, 그 눈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가 다시 울렸습니다. 짧게 떨리는 숨소리 끝에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는 박성재가 평생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이름을 꺼내들었는데요. 성재야, 나야. 네, 엄마. 장난하지 마세요. 한 번만 만나줘. 미안하다고, 꼭 말해야 할 말이 있다고, 그리고 지은호를 조심하라고.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손끝은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감각이 둔했어요.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는 4살이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그는 나갔습니다. 오래된 찻집, 구석자리, 낯익지 않은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한 눈빛을 가진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을 이은지라고 소개했고 오래된 죄책감을 꺼내놓듯 천천히 말을 시작했는데요. 엄마가 도망친 게 아니고 쫓겨났어. 성희가 내 아빠와 내 사이에 거짓을 심었고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약점으로 협박했어. 그때 나는 지키지 못했어. 너도 나도, 그리고 더 이상 말하면 내가 다칠까봐 두려웠어. 박성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만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드는 분노와 다른 쪽에서 부풀어 오르는 연민이 부딪히며 울컥거렸어요. 그가 묻듯이 말했죠. 그럼 지금 와서 저를 만나자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필 지금이죠? 이은지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감추지 못한 채 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위험해. 그 아이가 표적이야. 누군가의 간이 필요하고 그 조건이 너무 정확하게 그 아이에게 맞아 떨어진대. 그 순간 박성재는 속으로 지은호의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의심이 아닌 공포였고 공포보다 더 큰 건 뒤늦게 찾아온 보호 본능이었어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증거는요? 이은지는 오래된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누군가의 대화, 누군가의 계획,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 그 안에는 박성재가 믿기 싫어했던 문장들이 너무도 차분한 목소리로 박혀 있었어요. 혈액형이 맞다, 거부 반응 가능성이 낮다, 가족이면 설득이 빠르다 같은 말들이요. 그 말들은 박성재의 세계를 한 번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밤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지은호가 떠올랐고 그 얼굴 위로 보이지 않는 표적선이 얇게 그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는 다음날 새벽 휴대폰을 쥐고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점심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싫지 않다면 내가 근처로 갈게. 한참 뒤 답장이 왔는데요. 시간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급해 보였는데요. 점심자리에서 지은호는 오히려 박성재를 달랬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무슨 일 있죠? 박성재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금 돌아가는 말을 했는데요. 은호 씨, 혹시 요즘 누가 이상하게 접근한다거나 낯선 제안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 없었나요? 지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 씨, 혹시 요즘 누가 이상하게 접근한다거나 낯선 제안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 없었나요? 지은호는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병원에서 온 연락은 아니었는데요. 며칠 전에 고성희 여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박진석 회장님 정기검진 예약이 있었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셨대요. 예약을 취소하기 아깝다면서 저랑 같이 다녀오자고 하셨거든요. 보호자 서명이 하나 필요하다길래 예의상 동행했는데요. 지은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동의서가 두 종류였어요. 일반 검진 동의서 말고 체열 추가 동의서가 따로 있었고 보호자 서명 칸에는 회장님 성함이 인쇄돼 있었어요. 고 여사님이 요즘 병원들이 패키지로 안내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 좀 걸리네요. 박성재의 손이 컵을 쥔 채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는 침착한 척 말했지만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그 예약건으로 이후에 오는 연락결과 통보든 추가 체열 요청이든 전부 나한테 먼저 알려줘요. 모르는 번호나 문자는 받지 말고요. 혹시라도 다시 병원에 가자고 하면 혼자 가지 마요. 지은호는 진지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성재 씨.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요. 그날 저녁 박성재는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술 한잔 할래? 내가 먼저 부르다니 웬일이냐? 이지혁은 특유의 무덤덤한 목소리로 앉았고 잔을 한번 툭 부딪힌 뒤 조용히 물었어요. 요즘 내가 지은호 곁에 너무 자주 서 있어. 이유가 뭐냐? 박성재는 웃지도 못하고 화내지도 못했는데요. 그 대신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서. 이지혁은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지만 잔을 들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그 말, 너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해야지. 그 짧은 대화는 긴 침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두 남자는 오래된 우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우정의 가장자리에 서서히 금이 가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났는데요. 둘 다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듣는 순간 돌아갈 길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박성재는 이은지가 알려준 연락처를 따라 별장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관리인은 조심스러웠지만 결연했습니다. 녹음 파일 몇 개, 날짜가 적힌 병원 출입 기록, 그리고 오래전에 모아두었다는 편지 조각. 조각난 종이에는 낯익은 필체를 흉내낸 흔적이 있었고 단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꿰매듯 배치돼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모은 증거들이 박성재의 손바닥 위에 차곡차곡 쌓였고 그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는 미루지 말자. 더는 숨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이 일을 끝내보자. 박진석의 생신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밝은 조명이 테이블 위에 골고루 떨어졌고 접시마다 정성스러운 음식이 올랐는데요. 보기에는 평화로운 자리였지만 박성재의 마음은 이미 폭풍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미소는 여전히 단정했고 박영란은 형식적인 덕담을 주고받으며 어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지환은 물잔을 채우며 순간순간 시선을 들었는데요. 누구의 눈과도 딱 맞닥뜨리지 않게끔 각도를 아주 조심스럽게 틀었습니다. 박진석이 건배사를 끝내려던 순간 박성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서질 듯 단단했습니다. 전 최근에 제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말 하나로 조용한 테이블은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갔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움찔했고 고성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어요. 그 여자는 박진석이 말을 잇기도 전에 박성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안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비틀었고 누군가가 증거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고성희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성재야? 사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사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사실을요. 박성재는 오래된 녹음부터 틀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단어는 잔인할 만큼 구체적이었어요. 출신을 드러내겠다. 지원금을 끊겠다. 증거는 내가 만들 수 있다 같은 말들이 공기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녹음이 재생됐고 혈액형이 일치한다. 가족이면 설득이 빠르다. 거부할 명분이 없다 같은 문장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박자에 맞춰 부르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같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그 이름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동자에 동시에 떠올랐고 동시에 내려앉았어요. 박진석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 역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평생 믿어온 것들, 지키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레 물었죠. 그게 사실이냐? 누구에게 묻는 질문인지조차 불분명한 물음이었는데요. 답 대신 침묵만 수초간 늘어났습니다. 결국 고성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한 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누굴 지키기 위해서요, 고 여사님? 박성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얇았습니다. 누굴 지키려다가 누굴 버렸는지 오늘은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그날 자리는 혼란 속에서 끝났습니다. 누가 누구의 편인지 당장은 선이 그어지지 않았어요. 박영란은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해서였는지, 엄마를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오래전 어딘가에서 밀려온 허무함을 위해서였는지 본인도 알 수 없었는데요. 이지환은 계단 아래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밤거리를 오래 걸었고 전화번호 하나를 꺼냈다가 넣고 또 꺼냈다가 넣었습니다. 그 번호는 박영라의 번호였고 전화를 걸면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결국 걸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만 하나 새겼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끝까지 지킨다. 그 즈음 이지혁은 다른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불이 꺼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고백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원칙을 이유로 들었고 감정의 모양을 모른다는 핑계를 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점점 얇아지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 넌 잘 지내니?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며칠 뒤 지은호는 이상한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는 무음,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낯선 병원 로고. 그녀는 처음엔 별것 아니라며 넘겼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따뜻하게 돌아왔어요. 은호야, 너는 너답게만 살아. 나머지는 어른들이 해결하게 둬. 그 말에 지은호는 잠깐 안심했는데요. 동시에 어른들이라는 말이 어째 더 불안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어른들이라는 건 늘 자신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통화 내역을 포개서 그림을 만들고 오래된 편지 조각을 붙여 문장 흐름을 복원했어요. 낱장의 사실을 엮어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이었고 그는 그 과정을 차갑게 그러나 뚜렷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예상하지 못한 이름을 하나 더 발견했는데요. 우진. 그 이름은 어떤 묘한 연민을 동반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전부이며 누군가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성재는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일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시간 박영란은 거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신랑 후보라는 단어가 우습게 느껴질 만큼 요즘의 자신은 이상하게 공허했어요. 명품 옷도 고급 레스토랑도 반짝이는 전시장의 조명도 모든 게 다 영화의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자랐는데요.
그 사랑이 누구를 지우고 쌓아 올린 것인지 지금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하나 울렸어요. 발신자는 이지환이었고 내용은 아주 간단했죠. 오늘 하늘이 맑네요. 바람이 차서 조심해야 해요. 딱 그 문장뿐이었는데요. 박영란은 그 단순함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꾸미지 않은 말, 계산 없는 인사, 그리고 어쩐지 자신을 온전히 사람으로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 그 시간 이후로 그녀는 밤마다 잠깐씩 웃었습니다. 본인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요. 결정적인 날은 의외로 아무 준비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은호가 카페 일을 마치고 늦게까지 도면을 검토하던 밤이었는데요.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에 달린 유리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고 손잡이를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호는 핸드폰을 잡고 숨을 조금 삼켰습니다. 그때 문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이름이 들렸어요. 지은호 씨? 나 박성재예요. 문이 열렸고 박성재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오래 달려온 사람처럼 숨이 가빴는데요. 말은 침착했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에요? 잠깐 제 말을 먼저 들어줄래요? 박성재는 준비해온 말을 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했어요. 혹시라도 이상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나한테 알려줘요. 약속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말로 한 서약보다 오래가는 서늘한 결심 같은 거였는데요. 두 사람은 그걸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도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일에 감정 섞기 싫어하는데 이번엔 예외야. 예외가 생기면 원칙은 무너진다. 무너지면 어때? 사람이 먼저지.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은호를 안전하게 두는 거다. 너는 증거를 더 모아. 나는 다른 통로를 보지. 병원과 연결된 연구재단, 장비 납품 업체, 그리고 고성희에게 연결되는 사적인 회선.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정이 금으로 갈라진 줄 알았는데요. 그 금 사이로 어느새 세 줄이 묶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줄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 같은 진실을 향한 분노, 그리고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무건의 약속. 며칠 뒤 박진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이은지는 맑게 웃고 있었고 그의 곁에서 어깨를 기댄 젊은 박진석은 어쩐지 지금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그 한마디는 늦었고 무거웠고 그래도 필요했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만나자고 했고 그 누군가 중에는 이은지도, 박성재도, 그리고 심지어 이지혁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는 오래전 잘못을 하나씩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이 단순한 사과의 말만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박영란은 아주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이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늘, 또 맑아요. 그 메시지는 사실상 고백이었는데요. 고백이라는 말 대신 날씨를 빌려 보냈어요. 이지환은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웃으면 나는 비가 와도 맑아요. 두 사람은 그날 밤처럼 한참 동안 서로의 이름을 누르려고 하다가 결국 누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면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서로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말하듯이요. 다음 장면은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느 작은 병원 로비, 접수 창구 앞에서 서성이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고 그 그림자는 허겁지겁 나가려는 누군가와 어깨를 스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이름을 알 것 같았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 스침이 앞으로의 방향을 미세하게 바꿔놓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며칠이 지나 지은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선배, 요즘 저 때문에 불편하죠? 이지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던 건 너의 용기를 내가 늦게 알아차렸다는 사실이었어. 그런 말 선배가 하면 반칙인데요. 둘은 웃었고 그 웃음은 아주 짧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서요. 한번 부정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모양을 바꾸고 시간을 버티고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박성재가 모아둔 기록들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공백이 하나 발견됐거든요. 병원 출입 기록에 찍힌 특정 날짜, 그날은 분명히 누군가가 드나들어야 했는데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누군가가 지은호의 주변을 맴돌았고 심지어 그녀의 책상 서랍 가장 아래쪽에 작은 메모 하나를 넣어두고 갔다는 사실을 박성재는 뒤늦게 알게 됐어요. 메모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는데요. 가족은 설득하지 않아도 따라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성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득하지 않아도라는 말은 누군가 이미 마음의 틈을 읽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틈은 사랑이기도 하고 죄책감이기도 하고 혹은 오래된 그리움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틈을 통해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고 누군가는 그 틈을 두 손으로 가려주려고 했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사람이 그 틈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박성재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증거와 결심만으로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지혁은 얼마나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오래된 결심을 뒤로하고 지금 눈앞의 마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을 둘러싼 사랑과 계산, 연민과 집착 사이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박영란은 얼마나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말을 자기 뜻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지환은 얼마나 정직할 수 있을까요?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얼마나 무너질 수 있을까요? 혹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